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북유럽의 차가운 도시 헬싱키에서 살아온 인권 변호사 마르야는 딸이 정착한 한국을 직접 확인하러 서울에 왔습니다. 평생을 가장 안정된 사회에서 살아왔다 자부하던 그녀는 단 일주일 만에 자신이 믿어온 가치관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딸을 데려오기 위해 떠났던 여정이 오히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로 바뀐 그 놀라운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가슴이 무겁습니다. 핀란드의 눈부신 눈밭 위로 서서히 비치는 희미한 햇살을 바라보며 제 딸 에밀리아에게 10번째 문자를 보냅니다. 도착하면 연락해. 날씨는 어때? 주변은 안전해. 지난 한 달간 제 딸의 답장은 점점 더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간단한 이모티콘 하나로 대화를 끝내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창밖에는 헬싱키의 고요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정돈된, 어쩌면 너무나 예측 가능한 도시죠. 저는 핀란드 최고 인권 변호사로서 이런 안정된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더 많은 것을, 더 다양한 것을 원했죠. 마르야, 너 정말 갈 거야? 동료인 안나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묻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야겠어. 에밀리아가 변했어. 서울에 간 후로 거의 연락도 없고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립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야 해. 안나는 한숨을 쉽니다. 서울이라. 그 경쟁적인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거지? 모든 것이 빠르고 사람들은 항상 바쁘고 개인의 자유는. 그녀는 말끝을 흐립니다. 우리 핀란드 사람들은 이런 식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죠.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나의 반응은 이미 알고 있던 핀란드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반영합니다. 수직적 서열 사회, 집단주의,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 곳. 그런 환경에서 제 딸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은 우리와는 정말 다른 세계야. 제 동료 마티가 커피를 마시며 말합니다. 그들의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글쎄, 특히 개인주의적인 에밀리아에게는.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서히 스며드는 하얀 눈 속에서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조용히 출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들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방식이니까요. 개인적인 공간, 조용함, 그리고 무엇보다 예측 가능함. 이런 것들이 핀란드의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제 딸은 항상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더 활발한 것, 더 역동적인 것, 저희 핀란드 사람들이 잘 표현하지 않는 감정들을. 그 나라가 내 딸을 바꿔놨어. 저는 가방을 챙기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에밀리아를 데려와야 해.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한국에 대한 기사들을 읽습니다. 긴 근무 시간, 치열한 경쟁,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가치관. 이런 환경에서 제 딸이 행복할 리 없습니다. 그 아이가 핀란드에 돌아오길 거부한다면 제가 직접 가서 설득해야 합니다. 창밖으로 헬싱키의 고요한 저녁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서로 말없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귀가하는 사람들, 차분한 거리, 정돈된 도시. 이것이 제 딸에겐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게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긴 여정을 준비합니다. 핀란드에서 서울까지 이제 제가 제 딸을 찾으러 가야 할 시간입니다. 아마도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 예상대로 딱딱하고 차가운 효율성만 중시하는 사회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그 후에는 에밀리아를 설득해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제 딸을 그곳에 붙들고 있는 걸까요?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함에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그렇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에밀리아를 설득해 함께 돌아가리라 다짐하면서요. 먼저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핀란드의 여유로운 공항과 달리 혼잡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의외로 질서정연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곳은 예상과 다르군요. 혼잡할 것이라 생각했던 입국장은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입국 심사대 앞에 서자 직원 한 분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손가락을 올려놓으시고 카메라를 보세요. 과정이 너무 빠르고 간단해서 놀랐습니다. 헬싱키로 돌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떠올리니 대조적이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직원분은 더 환한 웃음으로 답해 주셨죠. 핀란드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친근하게 웃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항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고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곳곳에 기술적인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었죠. 수화물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 가방이 이미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빠를 수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을 찾아 출구로 향하는데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는 영어로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딸이 마중 나올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즐거운 한국 방문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서비스에 적응이 안 됐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다가오지 않는 것이 예의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친절함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출구로 나오자 에밀리아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예전과 달리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그녀에게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다니. 엄마, 에밀리아가 달려와 저를 꽉 안았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비행은 어땠어요? 피곤하시죠? 음료수 한 잔 마실래요? 에밀리아가 연달아 질문했습니다. 괜찮아. 생각보다 공항이 효율적이더구나.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에밀리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꼽혀요. 기술적인 시스템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라. 딱딱하고 기계적인 효율성만 기대했던 제게는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지하철로 향하는 길에 에밀리아가 설명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면 서울 중심까지 1시간도 안 걸려요. 와이파이도 빠르고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제공돼요. 지하철 칸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내부, 조용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승객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운행. 한 노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자리를 양보하셨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앉았고 그분은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헬싱키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지? 에밀리아가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양보는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는 아니야.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에밀리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한국을 더 경험하면 더 놀라실 거예요. 처음 보는 모습은 겉모습일 뿐이니까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공항이니까 이런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이미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품었던 한국에 대한 편견 그리고 에밀리아를 데려와야 한다는 확신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서울은 이제부터일 테니까요. 에밀리아의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제 딸이 지내는 곳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아마도 좁고 답답한 공간일 것이라 생각했죠. 한국의 주거 문제는 뉴스에서도 종종 들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에밀리아는 설명했습니다. 엄마, 제 집은 오피스텔이라고 해요. 작지만 저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해요. 문을 열자 예상대로 작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발을 내딛자마자 뭔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따뜻하네. 저도 모르게 내뱉었습니다. 에밀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돌이에요.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인데 바닥을 데워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요.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의 따뜻함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핀란드의 난방은 주로 공기를 데우는 방식인데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오는 따뜻함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저는 감탄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방식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에밀리아는 자랑스러운 듯 방을 소개했습니다. 보세요. 이건 김치 냉장고예요. 한국 음식은 발효식품이 많아서 특별한 냉장고가 필요하대요. 작은 공간이지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벽장문을 열자 접이식 테이블이 나오고 다른 쪽에는 다용도 수납 공간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식물들이 놓여 있었고 전체적으로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불을 켜는 스위치는 제가 물으려는 찰나 제가 방으로 들어서자 자동으로 불이 켜졌습니다. 자동 조명 시스템이에요. 움직임을 감지해서 켜지고 꺼져요. 에너지도 절약되고 편리하죠? 에밀리아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천장의 조명은 은은했고 벽에 걸린 작은 액자들은 공간에 생기를 더했습니다. 작은 원형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한국 전통 찻잔 세트가 보였습니다. 차 한 잔 어때요?
에밀리아가 물었습니다. 그래, 좋지. 저는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조용하고 어두운 밤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여긴 밤에도 이렇게 환하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서울은 24시간 살아있는 도시예요. 언제든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고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차를 마시며 에밀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 그녀의 눈은 이야기를 하는 내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이 왜 이렇게 편하지? 저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에밀리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공간도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모든 것이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어요. 작지만 필요한 건 다 갖추고 있죠. 그 말에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시하지만 여기 이 작은 오피스텔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점점 이 작은 공간에 적응해 갔습니다. 핀란드의 넓은 집에 비하면 훨씬 작았지만 오히려 이 공간이 주는 에밀리아가 말한 따뜻함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파에 누워 이불을 덮으며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의 효율성과 친절함, 지하철의 질서와 편리함, 그리고 이 작은 오피스텔이 주는 예상치 못했던 포근함. 잠이 들기 전 문득 제가 서울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아를 핀란드로 데려가야 한다는 제 목표는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단지 이유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죠.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새벽 2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더 이상 잠은 오지 않았죠.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가서 서울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여전히 많은 불빛이 켜져 있었고 간간히 사람들의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에밀리아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깨워버렸구나.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엄마가 시차 적응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에밀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가볼까요? 서울의 새벽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안전한가? 에밀리아는 웃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에 상관없이 안전해요. 반신반의하며 옷을 갈아입고 에밀리아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거리는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몇몇 식당도 영업 중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혼자 걷는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안전한 편이지만 새벽 2시에 여성들이 홀로 돌아다니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저 여성들은 다 혼자 다니는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네, 여기는 새벽에도 여성들이 혼자 다녀도 안전해요. CCTV도 많고 경찰도 잘 순찰하고요. 에밀리아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인적이 드문 길을 지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있는 자전거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 자전거, 자물쇠가 없네. 저는 의아했습니다. 여긴 자전거도 잘 안 훔쳐가요. 물론 가끔 도난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손 떼지 않아요. 공원에 도착하자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일부는 책을 읽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바깥에 있는 거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는 사회예요. 낮에는 일에 치여 살다가 밤에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집이 좁다 보니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는 24시간 무인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밀리아가 자판기에서 2잔의 커피를 뽑아왔습니다. 이런 무인 시스템이 많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네, 기술과 사람의 신뢰가 만나서 이런 시스템이 가능해요.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니까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갔고 간간히 택시도 보였습니다.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핀란드보다 더 안전한 느낌이라니.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아는 웃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우리가 북유럽에 살면서 가졌던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는 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편의점을 나와 우리는 천천히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걸어오는 내내 저는 서울의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서로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핀란드와는 다른 방식으로요. 에밀리아의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으니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의 서울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딸이 왜 이곳에 매료되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갑자기 허리 통증으로 깼습니다. 장시간 비행과 낯선 환경 때문인지 몇 년째 앓고 있던 디스크 통증이 심해진 것이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에밀리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래된 통증이야. 곧 나아질 거야. 저는 아픔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이 지나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에밀리아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병원은 괜찮을지 모르겠네. 제가 망설이자 에밀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자주 가는 대학병원이에요. 영어도 통하고 의료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병원에 도착하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접수대에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1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바로 안내해줬고 의사 진료까지의 대기 시간도 짧았죠. 마르야 코르피 씨, 안녕하세요. 젊은 의사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허리 통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실 핀란드에서는 이 통증으로 MRI 촬영을 예약했지만 3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했었죠. MRI 촬영이 필요할 것 같군요.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지금요? 바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왜 놀라세요? 통증이 심하시니 빨리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저는 40분 후에 MRI 촬영실로 향했습니다. 촬영 전 기술자는 자세히 과정을 설명해 주었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약물 치료와 함께 물리치료를 권장했습니다. 물리치료는 언제 예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처방을 내릴 테니 1층 물리치료실로 가시면 됩니다. 모든 과정이 단 2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접수, 진료, MRI 촬영, 결과 확인, 처방, 물리치료까지. 핀란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며 저는 옆 침대에 한국 노인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미소 지으며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언어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저는 에밀리아에게 감탄했습니다. 핀란드에선 이런 검사는 최소 3달 기다려야 해. 여긴 기다림이 없네. 사람이 먼저야. 에밀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핀란드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때로는 그 시스템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고통을 빨리 줄여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나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핀란드의 의료 시스템이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죠. 하지만 오늘 경험은 좋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인 것을 넘어서 환자를 기다리게 하지 않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닌 인간 존중의 한 형태처럼 느껴졌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핀란드의 시스템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아직은 에밀리아를 설득해 핀란드로 돌아가는 것이 제 목표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게 최선일까? 허리 통증이 어느 정도 나아진 다음 날, 에밀리아는 저를 서울 도심 구경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로 가요. 서울 지하철은 정말 대단해요. 에밀리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헬싱키 지하철도 꽤 괜찮은데. 물론이죠.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그냥 경험해보세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깨끗함과 질서정연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헬싱키 지하철과 비교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소음은 오히려 적었습니다. 개찰구가 없네. 저는 놀랐습니다. 에밀리아가 교통카드를 기계에 대자 자동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신뢰를 기본으로 해요. 물론 무임승차하면 적발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저는 또 다른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쪽으로 서서 다른 쪽은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서가 잘 지켜지지? 저는 감탄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라서 그래요. 다들 바쁘니까 급한 사람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거죠. 지하철 열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칸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모든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공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저는 온열 의자에 놀랐습니다. 의자가 따뜻하네.
겨울에는 온열 의자가 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도 강력하고요. 에밀리아는 천장에 디지털 정보 표시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다음역 환승 정보, 출구 정보, 심지어 열차 내 혼잡도까지 다 보여줘요. 정말 효율적이네.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때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노인분을 보자 바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행동에서 자연스러운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일상이에요. 에밀리아가 설명했습니다. 강제된 예의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몇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저는 지하철 내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소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강제가 아니라 자율이 만든 질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이런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거지. 에밀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핀란드와 한국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타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졌어요. 다만 핀란드는 간섭하지 않으므로 존중을 표현한다면 한국은 세심한 배려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명동에서 내려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빽빽한 인파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며 걸었습니다. 저는 문득 핀란드의 고요함과 개인 공간이 그리워졌지만 동시에 이 활기찬, 그러면서도 질서 있는 도시의 매력도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통 내성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사교적이네. 저는 말했습니다. 에밀리아가 웃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처럼 내성적인 면도 있지만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데는 적극적이에요. 그게 한국만의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서울 곳곳을 둘러보며 저는 이 도시가 가진 모순적인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존중하며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에밀리아가 왜 이곳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에밀리아와 저는 늦은 시간까지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서울은 여전히 활기찼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허기질 때 즐겨 먹는 한국 음식을 보여드릴게요. 에밀리아가 말했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자 다양한 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컵라면 2개를 골랐고 편의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전자레인지를 사용했습니다. 한국 편의점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에요. 에밀리아가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쉼터 같은 곳이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테이블에는 혼자 식사하는 사람, 친구들과 대화하는 젊은이들, 심지어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까지 다양했습니다. 이곳이 왜 이렇게 붐비는 거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국에선 집이 작아서 혼자 있고 싶어도 마땅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장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기서는 혼자여도 혼자 같지 않거든요. 우리는 컵라면과 함께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라면의 매운 향이 코를 찔렀지만 한 입 먹자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일주일은 어떠셨어요? 에밀리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의 효율성, 작은 오피스텔의 따뜻함, 병원의 신속함, 지하철의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배려와 따뜻함.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효율적이고 빠른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곳 같아. 에밀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처음 느꼈던 것도 그거였어요. 비록 작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시간에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였고 편의점 안은 조용한 대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너를 데려가려고 왔는데 내가 배워가고 있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에밀리아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처음엔 내가 여기서 행복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 우리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잖니. 그런데요? 에밀리아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행복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 핀란드의 행복이 고유하고 개인적인 것이라면 이곳의 행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랄까. 에밀리아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핀란드도 너무 좋아요. 자연, 고요함, 그 모든 것이 소중해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다른 종류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게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겠지. 컵라면을 다 먹고 나오면서 저는 문득 이 작은 편의점이 한국 사회의 축소판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공간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찾고 서로를 배려하며 그 속에서 따뜻함을 나누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에밀리아가 이곳에서 찾은 집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에밀리아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론 행복은 넓은 공간이나 완벽한 시스템이 아닌 작은 공간 속에서 느끼는 따뜻한 연결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국 전날 아침, 저는 에밀리아와 함께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달리 이제 서울의 풍경은 제게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어제 저녁에 하신 말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에밀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여기 남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 에밀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한국에 더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여기가 따뜻한 나라야. 저는 이 일주일 동안 보고 느낀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인천공항의 세심한 서비스, 작은 오피스텔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 병원의 신속한 케어, 지하철의 질서, 그리고 편의점에서 느낀 공동체 의식, 모든 것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효율만 추구하는 차가운 사회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그 효율성 뒤에는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더구나. 에밀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핀란드가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한다면 한국은 연결과 배려를 통해 사람을 보호해요. 다른 방식이지만 둘 다 소중한 가치죠.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일까? GDP나 기술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에 대한 것일까? 귀국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에밀리아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려줄 거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할 거야. 헬싱키로 돌아간 저는 인권 포럼에서 한국의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 동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차 관심을 보였습니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불리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 작은 공간 속에서 느낀 따뜻함, 효율성 뒤에 숨겨진 배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병원 시스템과 대중교통의 질서, 그리고 편의점 문화에 대해 세세히 설명했죠. 진짜 선진국은 법보다 사람이 먼저인 곳이야.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단순히 효율이나 경제력뿐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곳.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도시 계획, 의료 시스템, 대중교통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에밀리아에게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고 배경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발표는 어땠어요? 에밀리아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 모두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더라. 에밀리아는 웃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엄마 친구들도 데려오세요. 여기 진짜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좀 더 오래 머물러야겠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헬싱키의 고요한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소중한 제 고향이지만 이제 제 시선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이라는 개념, 모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며 저는 에밀리아가 서울에서 찾은 집, 그리고 저 자신이 일주일 만에 배운 따뜻함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선진국이란 시스템이 아닌 관계 중심의 사회, 효율보다 배려가 우선인 곳,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인 곳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추운 나라에서 온 저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따뜻함을 제 나라에도 조금씩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차가운 북유럽에서 온 한 엄마는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마주했습니다. 효율보다 배려가 먼저였고 시스템보다 사람이 중심이었죠. 그녀의 시선이 바뀌는 순간 우리 일상의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